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문 닫는 기업들, 하루아침에 직장 잃은 가장들. 그날 환율은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12월입니다. 환율이 1,47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벌써 IMF 때 77% 수준까지 온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번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1997년엔 환율이 1,900원 찍는데 11개월 걸렸습니다. 지금은 불과 6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IMF 직전에도 똑같은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환율 1,500원 돌파가 당신의 부동산, 국민연금, 주식에 어떤 폭탄을 터뜨리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징조부터 보시죠. 환율이 오르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바로 수입 물가입니다. 그런데 수입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가가 같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원자재의 97%를 수입하거든요. 석유, 철, 구리, 밀, 옥수수, 대두. 우리가 먹고 쓰는 거의 모든 게 다 달러로 사오는 겁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물건 사는데 50% 더 내야 합니다. 100달러짜리 석유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되는 거죠. IMF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997년 11월 환율 1,900원 찍었을 때요. 그 다음 해 라면 한 봉지 가격이 350원에서 600원으로 뛰었습니다. 1년 만에 71% 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식용유 가격이 32% 올랐습니다. 밀가루는 25%, 설탕은 18% 올랐어요. 아, 그래도 라면 값은 안 올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천만에요. 지금 라면 회사들이 버티는 겁니다. 재고 소진하면서요. 그런데 재고가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실제로 주요 식품업체 사장님들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엔 못 버팁니다. 환율 1,500원 되면요. 라면 한 봉지 1,000원 시대 옵니다. 지금 900원 하는 거 있죠? 그거 1,200원 됩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00원짜리 빵 2,000원 넘어갑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참고 사 먹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른다는 겁니다. 김대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38살, 중견기업 다니고 월급 400만 원 받습니다. 아내, 초등학생 아들 하나 있고요. 지금도 빠듯하게 삽니다. 매달 지출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파트 대출이자 10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식비 80만 원, 교육비 50만 원, 교통비 30만 원, 통신비 20만 원. 여기까지만 310만 원입니다. 남는 돈 90만 원으로 뭐 합니까? 경조사비, 의료비, 저축 다 해야 합니다. 빠듯하죠? 그런데 환율이 1,500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비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뜹니다. 교통비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오릅니다. 통신비, 관리비 다 오릅니다. 총 지출이 31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남는 돈이 9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럼 김 대리는 뭘 줄여야 할까요? 저축? 끊어야죠. 경조사? 못 갑니다. 외식? 당연히 안 되죠. 그래도 모자라면요. 카드 돌려막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1,0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 김대리 같은 상황입니다. 월급 4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카드 돌려막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부채가 폭발합니다. 지금도 2,300조 원인데요. 환율 1,500원 되면 2,800조 원 넘어갑니다. IMF 때 정확히 이렇게 됐습니다. 가계부채 폭발하고 신용불량자 400만 명 나왔습니다. 당시 경제활동 인구가 2천만 명이었으니까요. 5명 중 1명꼴로 신용불량자 된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연체율이 벌써 1.3% 넘어섰어요. 작년 같은 기간엔 0.9%였습니다. 1년 만에 44%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징조, 대출금리 폭등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이 뭘 해야 할까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왜?
달러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입니다. 한국은 3.5%예요. 차이가 1.5%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환율이 1,500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합니다. 한국에 돈 놔둬봤자 3%밖에 못 버는데 미국 가면 4.5% 받잖아. 게다가 환율까지 올라서 손해보는데 왜 한국에 있어? 그래서 돈을 빼갑니다.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환율이 더 오릅니다. 악순환이죠. 이걸 막으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확 올려야 합니다. IMF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1997년 12월. 금리를 하루아침에 30%까지 올렸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5% 넘어갔습니다. 1억 원 빌렸으면 1년에 2,500만 원 이자 내야 했어요. 월 200만 원 넘게 이자만 나간 겁니다. 당연히 못 버팁니다. 집 팔아야죠. 그런데 다들 팔려고 하니까 집값이 폭락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6개월 만에 40% 떨어졌어요. 지금도 시작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벌써 6% 넘어섰습니다. 작년엔 3.5%였어요. 1년 만에 2배 오른 겁니다. 나는 고정금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만에요. 고정금리도 만기 오면 재계약해야 합니다. 그때 시중금리 적용받습니다. 이씨 부부 있습니다. 42살. 부부 합쳐서 월급 700만 원 받습니다. 5년 전에 분당에 10억 원짜리 아파트 샀어요. 대출 7억 원 받았고요. 그때 고정금리로 연 2.5%에 받았습니다. 매달 이자가 145만 원 나갔어요. 부담되지만 버틸만 했죠. 그런데 내년 4월에 대출 만기가 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6%니까요. 재계약하면 매달 이자가 350만 원으로 뜹니다. 월급 700만 원에서 이자만 350만 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로 350만 원 남습니다. 부부 둘, 중학생 자녀 둘, 넷이서 한 달에 35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씨 부부만 파는 게 아닙니다.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다들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 폭락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출은 7억 남아 있어요. 집 팔아도 빚이 남습니다. 이게 하우스푸어입니다. IMF 때 정확히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43% 떨어졌어요. 강남은 50% 넘게 떨어진 데도 있었고요. 그때 집 판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빚만 남았습니다. 10억짜리 집이 6억이 됐는데 대출은 8억 남아있으니까요. 집 팔고도 2억 빚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서울집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IMF 때 제일 먼저 무너진 게 서울 집값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서울집이 제일 비싸니까요. 제일 비싼 집이 제일 먼저 팔립니다. 급전 필요한 사람들이 제일 비싼 걸 먼저 처분하거든요. 실제로 1997년 12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다들 팔려고 나온 겁니다. 당연히 가격 폭락했죠. 지금도 조짐 보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 매물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안 나왔는데도요. 환율 1,500원 되면 본격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때 가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거든요. 세 번째 징조, 은행 대출 중단입니다. 환율 오르고 금리 오르면 은행들이 겁을 먹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대출을 확 줄입니다. IMF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1997년 12월부터 은행들이 가계대출 사실상 중단했어요.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도 자금 못 구해서 망했습니다. 당시 부도난 기업 수가 17,000개였어요. 하루 평균 47개 기업이 문 닫은 겁니다. 지금도 시작됐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벌써 가계대출 문턱 높이고 있어요. 작년엔 연소득 5천만 원이면 억 원 대출 나왔습니다. 지금은 7천만 원 벌어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은행들이 부실 대출 늘어날까봐 겁나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스트레스 테스트 했거든요. 환율 1,500원 되고 금리 7% 되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중은행 절반 이상이 자본 잠식 우려라고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먼저 손씁니다. 대출 안 해주고 기존 대출도 회수합니다. 만기되면 연장 안 해줄게. 돈 갚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박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50대. 작은 제조업체 운영합니다. 직원 25명 있고 연매출 5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은행에서 10억 원 빌렸습니다. 매달 이자 5천만 원 내고요. 부담되지만
매출 잘 나와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수출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환율 오르니까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산 안 사는 겁니다. 중국산이 더 싸거든요. 매출이 50억에서 3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대출 이자는 똑같이 나갑니다. 적자입니다. 적립해둔 돈으로 버티는 중이에요. 그런데 다음 달에 대출 만기가 옵니다. 은행 가서 연장 신청했어요.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회사 실적이 악화돼서 연장이 어렵습니다. 10억 원 어디서 구합니까? 못 구하면 부도입니다. 직원 25명. 다 해고해야죠. 박 사장 본인도 신용불량자 됩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박 사장 회사 같은 상황입니다. 환율 오르고 수출 막히고 자금 막히고 IMF 때도 똑같았습니다. 멀쩡한 기업들이 자금 못 구해서 연쇄 부도 났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200만 명 나온 겁니다. 지금은요? 벌써 시작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부도 건수가 작년 대비 52% 증가했어요. 특히 제조업, 건설업이 심각합니다. 그래도 대기업은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기업도 위험합니다. 특히 빚 많은 기업들요. 네 번째 징조, 기업 부채 폭발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기업 평균 200%입니다. 자기 자본 100억이면 빚이 200억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정상 아니냐고요? 일본 기업은 100%입니다. 미국 기업은 70%예요. 한국이 두세 배 높은 겁니다. 빚이 많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환율 오르면 빚이 더 늘어납니다. 특히 달러 빚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 봅시다. 달러 부채가 200억 달러입니다. 환율 1,000원일 때는 20조 원이었어요. 환율 1,500원 되면 30조 원입니다. 하루아침에 빚이 10조 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달러 사서 갚아야죠. 그런데 달러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원화 수요가 줄고 달러 수요가 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더 오릅니다. 악순환입니다. IMF 때 대우그룹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달러 빚이 500억 달러였는데요. 환율 1,900원 되니까 빚이 2배로 불어났어요. 갚을 수가 없었죠. 부도 났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의 달러 부채가 총 6천억 달러입니다. 환율 1,000원일 때는 600조 원이었어요. 환율 1,500원 되면 900조 원입니다. 300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빚입니다.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도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도 비투성이거든요. 다섯 번째 징조, 정부 부채 한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채가 지금 1,200조 원입니다. GDP 대비 53%예요. 아직 괜찮은 거 아니야? 일본은 200% 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숨겨진 부채 더하면 2,000조 원 넘어갑니다. 국민연금 적자, 공무원 연금 적자, 공기업 부채 다 합치면요. 환율 1,500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돈 빌리는 비용이 확 늘어납니다. 국채금리가 뛰거든요.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3.5%입니다. 환율 1,500원 되면 5% 넘어갑니다. IMF 때 15%까지 갔었어요. 국채금리 5%면 뭐가 문제일까요? 정부가 1,200조 원 빚진 거 있잖아요. 이자만 60조 원 나갑니다. 1년에요. 내년 정부 예산이 680조 원인데 이자만 60조 원 내야 한다면요. 예산의 10% 가까이가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뭘 줄여야 할까요? 복지 예산 줄이겠죠. 국민연금 깎고, 건강보험 올리고, 공무원 월급 동결하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잡았어요. 4.1%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요. 그래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국민연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징조. 국민연금 고갈 위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900조 원 있습니다.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거 2055년이면 바닥납니다. 31년 남았어요. 아직 30년 넘게 남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환율 1,500원 되면 10년 앞당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했거든요. 전체의 40%가 해외 자산이에요. 달러로 투자한 겁니다. 환율 오르면 손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달러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야 할 연금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제거든요. 물가 오르면 연금도 같이 올려줍니다. 환율 1,500원 되면
물가가 30% 오릅니다. 그럼 연금도 30% 올려줘야 해요.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1년에 40조 원 줍니다. 물가 30% 오르면요. 52조 원 줘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입은 안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들 월급이 안 오르니까요. 오히려 실업자 늘어나서 보험료 내는 사람 줄어듭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면 어떻게 될까요? 기금 빨리 바닥나죠? 이전 52년이 2045년으로 앞당겨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돈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비투성이잖아요. 못 메워줍니다. 결국 연금 깎습니다. 지금 100만 원 받는데 50만 원만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65살에 주기로 했는데 70살부터 줄게. 이렇게 바뀌거나요. 일본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연금 지급 시작 나이를 60에서 65으로 올렸어요. 지급액도 20% 깎았고요. 한국도 똑같이 갈 겁니다. 환율 1,500원 되면 더 빨리 갑니다. 지금 50대 분들 연금 제대로 못 받을 확률이 50% 넘어요. 그래도 내가 낸 돈은 돌려받겠지? 이것도 장담 못합니다. 정부가 미안하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못 준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IMF 때 아르헨티나가 그랬습니다. 국민연금 끊어버렸어요. 20년 넘게 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못 준다. 이렇게 통보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진 안 되겠지? 장담 못합니다. 위기 오면 뭐든지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징조들입니다. 정리해볼까요? 환율 1,500원 되면 첫째, 물가 폭등합니다. 라면 한 봉지 1,000원 넘어가고 식비가 50% 늘어납니다. 둘째, 대출금리 폭등합니다. 주담대금리 7% 넘어가고 매달 이자 부담 2배로 늘어납니다. 셋째, 은행 대출 중단됩니다. 연장도 안 해주고 신규 대출도 안 나옵니다. 넷째, 기업 부채 폭발합니다. 잔러빚이 50% 늘어나고 연쇄 부도 위험 커집니다. 다섯째, 정부 부채 한계 옵니다. 이자 부담 늘어나고 복지 예산 깎입니다. 여섯째, 국민연금 고갈 앞당겨집니다. 지급 시작 늦춰지고 지급액 깎입니다. 이게 다 환율 1,500원 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하나가 폭탄입니다. 그런데 이 폭탄들이 동시에 터집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동금리 대출 있으면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금리가 곧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바꿔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율 1,500원 가면 금리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지금 변동금리 6% 내는 분들 계시죠? 고정금리로 바꾸면 6.5%입니다. 0.5% 더 내는 거예요. 그 0.5%가 아까운데? 나중에 7%, 8%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1억 원 빌렸으면 1년에 50만 원 더 내는 건데요. 그거 아껴서 나중에 200만 원 더 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은행 가십시오. 대출 담당자한테 고정금리 전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수료 좀 나올 겁니다. 내십시오. 그게 보험료입니다. 두 번째, 달러 계좌 만드십시오. 나는 해외여행도 안 가는데 달러 계좌가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러 계좌는 재산 지키는 도구입니다. 환율 1,500원 가면 원화 가치가 50%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있으면 나중에 660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달러로 바꿔두면요. 10,000달러 사두면 환율 1,500원 될 때 1,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전 재산 달러로 바꿔야 하나? 아닙니다. 전 재산은 위험합니다. 20에서 30%만 달러로 바꿔두십시오. 월급 400만 원 받으시면 100만 원어치 달러 사두세요. 매달 100만 원씩 6개월이면 600만 원어치 달러 모입니다. 환율 1,200원일 때 샀으면 5,000달러입니다. 환율 1,500원 되면 7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버는 거예요. 은행 가서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합니다. 창구 가서 달러 계좌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통장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로 100만 원어치 달러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좀 나옵니다. 환전 수수료가 보통 1%예요. 100만 원이면 만 원입니다. 내십시오. 그게 보험료입니다. 세 번째, 긴급 예비자금 마련하십시오. 예비자금이 뭐야? 적금? 아닙니다.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왜 필요하냐고요? 환율 폭등하면 모든 게 한순간에 막힙니다. 대출 안 나오고, 카드 한도 줄고, 월급도 밀립니다. 그때 필요한 게 현금입니다. 당장 생활비, 병원비,
급한 일 생기면 써야 하는 돈이요.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최소 석 달치 생활비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쓰시면 9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그런 돈 어디 있어?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달 50만 원씩만 저축하십시오. 6개월이면 300만 원 모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고요. 저축은행 정기예금 하지 마십시오. 위기 오면 저축은행 먼저 망합니다. IMF 때 저축은행 30개 넘게 문 닫았어요. 시중은행에 하십시오. 그것도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이에요. CMA나 MMF 같은 거요. 금리는 낮아도 괜찮습니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빚 줄이십시오. 빚을 어떻게 줄여? 당장 갚을 돈이 어디 있어? 모든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갚아야 할 게 뭘까요? 고금리 대출입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캐피탈 대출 같은 거요. 이런 거 금리가 15% 넘습니다. 100만 원 빌리면 1년에 15만 원 이자 나가요. 2천만 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이거부터 갚으십시오. 어떻게 갚느냐고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론 2천만 원 있다고 해봅시다. 금리 18%면 1년에 360만 원 이자 나갑니다. 이걸 신용대출로 갈아타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대출 금리가 6%라고 치면요. 1년에 120만 원입니다. 240만 원 아끼는 거예요. 신용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럼 햇살론이나 세이망 홀씨 같은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아보십시오. 금리가 10% 이하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럼 일단 최소 상환만 하면서 버티십시오. 대신 추가 대출은 절대 안 받는 겁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 절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주식 정리하십시오. 주식은 장기 투자인데 왜 팔아? 환율 폭등하면 주식 폭락합니다. 특히 빚 많은 기업들 주식요. IMF 때 코스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8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62% 하락한 겁니다. 지금 2500포인트면요. 900포인트 됩니다. 억 원어치 주식 있으면 3,800만 원만 남는 거예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괜찮지 않아? 삼성전자도 떨어집니다. IMF 때 삼성전자가 70% 빠졌어. 그럼 다 팔아야 해?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주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빚 많은 기업, 부채 비율 200% 넘는 회사들이요. 둘째,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 환율 오르면 경쟁력 떨어지거든요. 셋째, 건설주, 조선주, 이런 업종은 제일 먼저 타격받습니다. 이런 주식들 지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거나 달러로 바꿔두십시오. 그럼 언제 다시 사? 환율 안정되고 금리 내려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가면 주식이 바닥 찍고 오를 겁니다. 그때 사십시오. 여섯 번째, 부동산은 신중하십시오. 집값 떨어진다며? 그럼 지금 팔아야 하나? 무조건 팔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 상황 봐야 합니다. 대출 많고 변동금리고 이자 부담 크면요. 파는 게 맞습니다. 환율 폭등하면 이자 못 버텨서 결국 팔게 되거든요. 그때 가면 싸게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 없거나 고정금리고 이자 부담 괜찮으면요. 버티는 게 맞습니다. 환율 폭등에도 집은 필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다시 오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값 떨어졌네? 싸게 나왔네? 사야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율 1,500원 가면 집값 더 떨어집니다. 지금 10억짜리가 8억 되고 8억이 6억 됩니다.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게다가 그때 가면 대출도 안 나옵니다. 은행에서 집 담보로 돈 안 빌려줘요. 현금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십시오. 현금 모으시고 달러 모으시고 빚 갚으시고 그러다가 환율 안정되고 금리 내려가면 그때 싸진 집 사십시오. 일곱 번째, 수입 다각화하십시오. 월급만으로도 빠듯한데 무슨 수입 다각화? 해야 합니다. 환율 폭등하면 회사들이 구조조정합니다. 월급쟁이가 제일 위험해요. IMF 때 실업자가 200만 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대기업, 중견기업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일 찾으세요.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부업, 뭐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월급 말고 다른 수입원을 만드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쌓이면 긴급 예비 자금이 되고 위기 때 버틸 힘이 됩니다. 나이 50인데 무슨 부업을 해? 할 수 있습니다. 요즘 50대가 제일 잘하는 부업이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판매입니다. 중고 물건 팔기, 핸드메이드 제품 팔기, 지식 팔기,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50대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시작해?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에 안 쓰는 물건 팔아보세요. 팔리면 자신감 생깁니다. 그 다음엔 뭐 팔지 생각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7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둘째, 달러 계좌 만들어서 20에서 30% 달러로 바꾸십시오. 셋째, 석 달치 생활비, 긴급 예비자금 마련하십시오. 넷째, 고금리 대출부터 갚으십시오. 다섯째, 빚 많은 기업 주식 정리하십시오. 여섯째, 부동산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일곱째, 수입 다각화하십시오. 이 7가지만 지켜도 위기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삼키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거든요. IMF 때도 그랬습니다. 망한 사람도 많지만 부자 된 사람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부자 됐을까요? 첫째, 현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집값 폭락했을 때 싸게 사들였어요. 강남 아파트 4억에 샀다가 10년 후에 20억에 판 사람들 많습니다. 둘째, 달러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환율 900원일 때 달러 샀다가 1,900원일 때 판 사람들이요. 2배 벌었습니다. 셋째, 빚 없던 사람들입니다. 금리 폭등했을 때 이자 부담 없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망할 때 회사 인수하고 사업 확장하고. 넷째, 수입원 여러 개 가진 사람들입니다. 회사 잘렸어도 부업으로 버티고 새로운 사업 시작하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준비했다는 겁니다. 위기 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준비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환율 1,500원.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그래도 혹시 환율 안 오르면 어떡해? 괜히 준비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손해입니까? 아니죠. 금리 안정성 확보하는 겁니다. 달러 사는 게 손해입니까? 아니죠. 자산 분산하는 겁니다. 긴급 예비자금 만드는 게 손해입니까? 아니죠. 위급할 때 쓸 안전판 마련하는 겁니다. 빚 갚는 게 손해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자 부담 줄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손해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위기 안 와도 손해 없고 위기 오면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요. 내일 하겠다. 다음 주에 하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오늘 퇴근하고 은행 가십시오. 고정금리 전환 상담 받으십시오. 달러 계좌 만드십시오. 오늘 밤에 통장 정리하십시오. 얼마 있는지, 빚이 얼마인지, 매달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내일부터 절약하십시오. 한 달에 50만 원만 아껴도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긴급 예비자금 됩니다. 이번 주말에 부업 알아보십시오. 당근마켓 가입하시고 집에 안 쓰는 물건 올리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IMF 왔을 때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더 부자가 됐습니다. 2025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환율이 1,500원 갈지 안 갈지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요. 촌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당신의 국민연금, 당신의 주식,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